정치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윤희석 전 대변인, 장현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이제 어제에 이어서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 통제 권한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 발의 내용이 주된 쟁점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거 정부 완박법이다라는 명칭을 붙였더라고요. 이유가 뭡니까? 만약에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물론 강제할 수 없지만은 정부의 어떤 행정입법을 통한 행정을 막는 것이기 때문에 표현을 이제 그렇게 썼는데 이 문제는 사실 여야가 바뀔 때마다 여야에서 똑같은 주장을 번갈아가면서 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입장이 여야가 또 바뀌었으니까 민주당에서도 주장한다고 보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논의에 앞서서 왜 시행령이나 불령 같은 이런 행정입법의 모법이 위배되는 여부를 사법부가 아닌 국회에서 판단하느냐 이 부분을 먼저 짚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명령, 규칙 등에 대한 위법위헌에 대한 판단은 재판을 전제로 하긴 하지만 대법원에서 한다 이렇게 헌법 규정이 있거든요. 따라서 국회에서 예를 들어 어떤 소관 상임위원회라든지 아니면 뭐 국회 본회의에서라도 정부의 어떤 행정입법에 대해서 모법이 위배된다라는 의견을 주는 것조차 저는 헌법 위배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이 문제까지 같이 논의를 해야 진정한 해결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법무부의 권한이 좀 많이 모이는 부분이 이렇게 시행령을 바꾸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즉 국회를 패싱하고 있다. 그래서 그 패싱을 막겠다라는 의미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모든 논의의 출발선은 당연히 하위 법령이 시행령이 상위 법률의 취지를 넘어설 수 없다라는 어떤 법치주의나 법체계적인 헌법적 원칙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당연히 국회에서 법률을 제정하고 그다음에 시행령에서 이제 행정부에서 행정입법을 통해서 어떤 행정의 구체화를 이제 이루어 나가는 과정인데요. 그렇지만 행정입법으로서 상위법인 어떤 법률의 취지를 넘어선다든지 뭔가 거기서 이제 수임한 범위를 넘어선 이제 행정입법들이 있게 된다면 반드시 행정입법들은 통제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 통제가 말씀 주신 것처럼 사법적인 통제가 지금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네. 그래도 행정입법의 모법인 국회에서 그 모법을 제정한 국회에서 그 행정입법에 대한 또 어떤 견제 권한도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도 행정입법의 통제 수단으로 그동안 계속 논의가 돼왔던 또 학자들의 또 논의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우리가 검토해 볼 수 있는 것이고 아직은 이게 발의 단계에 지나지 않고요. 뭐 민주당이 이걸 뭐 당론으로 정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좀 제가 생각할 때는 여권에서는 조금 과민 반응하시는 게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여권의 과민 반응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즉 삼권 분립인데 어디서 견제를 하느냐에 대해서 좀 생각이 다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과민 반응이라는 부분도 얘기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견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저희가 야당일 땐 그 얘기를 했으니까요. 근데 왜 저희가 뭐 과민 반응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이렇게 발끈하는 이유는 그럼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다수당의 지위를 갖고 있었던 민주당에서 그 시도를 안 했잖아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에서도 행정입법을 통해서 굉장히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부분을 통제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국 장관 사태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그 피의자의 어떤 피의 사실 공개와 관련된 어떤 규정을 그냥 시행령으로 그걸 규제를 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반발을 많이 했었습니다. 왜 하필 조국 장관 케이스부터 이걸 하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도 같이 얘기를 해야 이게 해결책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어떤 부분을 먼저 얘기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즉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이유 때문에 즉 문재인 정부 때 우리가 직접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것 때문에 당론은 아직 아닙니다라고 약간은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이 논의가 촉발된 부분은 이제 처음에도 말씀 주셨지만 법무부에서 인사정보관리를 이제 그 권한을 주게 되는 부분이 정부조직법, 즉 상위법인 정부조직법상에 보면 사실 법무부에서 인사관리를 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이 있다는 근거를 찾아보기가 좀 어렵거든요. 근데 그것을 시행령으로 법무부에다가 인사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게 되면서 이 부분은 좀 모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그거로부터 좀 시작된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일단 이런 논의가 수면으로 올라오고 발의가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이제 행정입법을 하는, 즉 시행령을 제정하는 입장에서는 좀 내부적으로도 본인들을 스스로 돌아보고 이게 모법의 취지에 맞는지를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굉장히 괜찮은 시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어느 정도 이야기는 다 알겠는데 그렇다면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
결과적으로 법무부의 힘이 너무 세다. 이런 게 이제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까? 법무부의 힘이라기보다는 한동훈 장관을 견제하는 민주당의 어떤 과민 반응에 의한 이런 어떤 논란이라고 보는데요. 네. 왜 한동훈 장관을 특정해서 이렇게 생각하느냐, 그럴 필요는 없다고 보고, 물론 말씀드렸습니다. 행정 입법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그것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뭔가 한 개인, 한동훈 장관이라든지 어떤 특정 사안에만 머물지 말고 전체적으로 보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해결책, 또 삼권 분립의 원칙에 입각한 어떤 해결책을 모색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국민들께서도 납득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끝으로 역시 비슷한 질문입니다만 한동훈 장관에 대한 과민 반응이다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 듣겠습니다. 사실 그렇게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한동훈 장관이라는 분이 좀 상징적이긴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측근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한동훈 장관이 뭐 법무부 장관은 평생 하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장관이기 때문에 이루어진 논의라기보다는 일단 이런 시행령 자체로 어떤 그 모법의 취지를 벗어나는 그동안의 행정 입법 또는 시행령 통치들이 그동안에도 계속 문제가 되어 왔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여야가 조금 대치하고 있는 것이 국회에서 이 이야기 말고도 몇 가지가 더 있는 것이, 또 하나는 국세청장 임명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계속해서 이제 2주가 넘게 공백 상태인 원구성 내용, 이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 이 국세청장의 임명에 대해서 대통령이 바로 임명을 했단 말이죠. 이 부분 좀 먼저 얘기를 해주시죠. 일단 결과적으로 봤을 때 청문회가 없이 그 4대 권력 기관장이라고 할 수 있는 국세청장이 이제 뭐 청문회 없이 임명된 것 자체가 처음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일단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쉽습니다. 청문회를 당연히 거쳐서 됐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1차적인 책임은 국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원구성을 못했고, 물론 여야가 서로 간의 책임을 서로 자기네 탓이 아니고 남의 탓을 하고 있긴 하지만 뭐 어찌됐든 1차적인 책임은 국회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좀 아쉬운 부분은 그래도 4대 권력 기관장이었기 때문에 조금은 더 기다려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기에는 국회가 지금 원구성이 안 되고 어떤 청문회 절차를 실질적으로 진행할 수 없었다는 측면에서 그 부분을 좀 더 지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기다렸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다른 두 장관은 기다릴 것 같긴 합니다만 국세청장은 기다릴 수 없었나 봐요. 국세청장 부분은 일단 청문 요청을 한 지가 한 달이 지났고, 국회가 예를 들어 정상화된다는 기약이 있었다면 기다릴 수도 있었겠죠. 근데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밝힌 대로 이 세정 공백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다는 현실적인 이유가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남은 국무위원 2자리만큼은 꼭 청문회를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셨으니까 이 정도면 국민들께서 어느 정도 납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순애, 김승희 두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청문회를 좀 더 진행해 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 가능하겠습니까? 일단 가능해야죠. 네. 가능해야 됩니다. 이건 국회가 더 이상 이 청문회를 뭐 진행을 못한다든지 뭐 원구성을 제대로 안 해서, 특히 이제 야당도 여당을 그리고 여권을 제대로 이제 건강하게 견제해야 될 책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방기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고요. 국회가 원활히 구성이 되어서 뭐 청문회도 그렇고 여러 가지 국회로서 해야 되는 책무들을 다 누려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박순애 후보자나 김승희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언론 보도가 되고 있는 많은 의혹들이 있습니다. 그 의혹들만 가지고도 사실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갖게 하는 좀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후보자들이 청문회에 참석해서 본인들의 어떤 의혹에 대해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그래도 줘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고 그럼 또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또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하루속히 또 청문회 절차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결과적으로 청문회가 되려면 원구성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법사위원장 자리를 받아야 된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법사위원장을 우선은 안 주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법사위원장 관련해서도 작년에 합의를 뒤집었다고 저희가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검수완박 관련해서 합의문 뒤집은 게 언젠데 그 얘기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정치 공방이 있습니다. 핵심은 법사위원장의 권한의 문제 같아요. 법사위원장 권한을 자구 수정 자체만 하게끔, 네. 그렇게 해야지 일종의 상원처럼 법사위가 군림해서는 안 된다는 문제 의식. 그래서 그렇게 권한을 조금 내려놓게 한다면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 자리를 줄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근데 저희는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럼 또 왜 민주당이 여당일 땐 그걸 안 했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이 취지가 그렇습니다. 다수당이 법안을 올렸을 때 법사위원장이 소수당인 상태가 된다면 그 법사위 단계에서 그 법안에 대한 통제도 가능하고 견제도 가능한 원리가 또 작동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받는 이 과정에 있어서의 법사위원장의 역할 조정 문제는 또 다르게 생각해 할 부분이 있다. 결국은 합의대로 좀 해주십사. 이게 국민의힘의 뜻입니다. 합의대로 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권한을 축소하자라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왜 꼭 우리 먼저 축소해야 되느냐 미리 축소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얘기 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합의대로 해야 된다. 뭐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합의가 사실은 그러니까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게 주겠다는 합의의 전제가 법사위의 어떤 기능 조정이었습니다.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법사위가 지금 현재는 상원과 같은 기능을 사실상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기능을 내려놓게 하고 일반 다른 상임위랑 같은 이제 기능을 하도록 조정을 해준다면 그것을 전제로 해서 국민의힘에게 주겠다라는 합의였기 때문에 그 합의대로 이행을 하자라는 게 이제 일단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법사위원장 자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제 야당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까지로서는 양보를 못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좀 여야 간에 좀 많은 좀 고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과거에도 뭐 많은 분들께 여쭤봤지만 민생 현안을 앞두고 있고 여러 가지 고민이 많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법사위원장을 미룰 수는 없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합의가 될 겁니다. 네. 원 구성 자체가 안 되고 있는 이 상황은 국민들께 면목이 없는 거예요, 정치권에서는. 그래서 양당이 조금씩 양보해서 법사위원장 문제가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되는 방향으로 저는 듣고 있고요. 그래야 국회의장, 국회부의장이 선출이 돼서 또 상임위 구성까지 완벽하게 국회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그리 오래되지 않은 기간 안에 국회가 정상화되리라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양보를 조금씩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각 당의 당내 사정을 좀 살펴봐야 될 텐데요. 이 국민의힘, 민주당, 국민의힘 모두 당내에서 좀 소리가 시끄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긴 집은 왜 소리가 나는지 모르겠고 진 집은 져서 또 소리가 날 수도 있겠는데 이긴 집에서는 왜 자꾸 소리 나는 겁니까? 저희가 이긴 집이죠. 네. 이긴 집인데 이기자마자 더 잘하겠다는 뜻으로 이제 이준석 대표가 혁신위원회를 출범하겠다고 6월 1일 바로 다음 날 2일 날 최재형 의원을 혁신위원장으로 임명을 하면서 이 논란이 살짝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네. 우크라이나로 바로 갔죠. 이 얘기는 결국은 잘하자는 얘기인데 이 혁신위의 어떤 역할 범위를 차기 공천 룰을 설정한다는 것으로 집중이 되면서 예. 아니 왜 지금 현 대표가 본인 임기 지나서 있는 공천 문제, 차기 총선 공천 문제까지 손을 대느냐. 그래서 공천권을 둔 어떤 당권 경쟁, 네. 멀리 있을 법한 당권 경쟁까지 지금 얘기가 비화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준석 대표도 얘기했습니다. 그 혁신위에서 공천 문제를 꼭 논의한다고 한 적이 없다. 기자들과의 문답 과정에서 한 얘기인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살짝 물러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국민의힘이 승리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더 개혁하겠다는 좋은 뜻으로 시작한 건데 당내 역학관계와 맞물려서 약간의 잡음이 있는 상황이고 혁신위 관련해서는 적어도 곧 정리가 될 거다. 아직은 이 구성도 다 안 됐거든요. 예. 그래서 이건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추가로 네. 더 질문을 드리면 말씀하신 것처럼 혁신위 자체가 공천을 이야기를 한다면 내년에 뽑힐 당대표가 원래는 행사해야 될 공천권 부분을 미리 선점하는 것 아니냐라는 네.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준석 의원의 사조직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나오면서 사조직 이야기가 또 나온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봅니까? 배현진 의원의 지적은 이거죠. 이준석 대표가 임의로 최재형 의원을 혁신위원장으로 지명을 했고 그래서 혁신위에서는 뭐 기자와의 문답 과정에는 어쨌든 간에 공천 룰을 다룰 수 있다는 얘기를 하니까 배현진 최고위원 입장에서는 아니 그러면은 본인의 임기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을 미리 규정을 지어서
차기 공천에 영향을 미치려는 거 아니냐는 해석까지 한 거죠.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이제 해명을 좀 하긴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저희가 전당대회가 언제 있을지 그것도 사실 좀 불투명해요. 원래대로 하면 내년 6월입니다만은 지금 이준석 대표 윤리위 징계 계류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솔직히 안철수 의원의 입당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석을 넣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상황인데 적어도 혁신이 관련해서는 이 문제가 더 이상 도드라지지 않도록 얘기가 되는 상황이다. 앞으로 이제 문제는 이제 윤리위 그건데요. 그건 네. 좀 다른 얘기니까 제가 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 다시 한번 여쭤보기로 하고 지금 뭐 다른 당의 얘기지만 민주당에서 봤을 때는 혁신이라는 단어를 뺏겼다는 생각이 좀 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가장 중요한 건 혁신을 민주당이 빨리 하느냐의 문제인데 혁신 이슈를 뺏겼거든요. 그렇습니다. 민주당에도 다 아시겠지만 혁신 비대위가 지금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지방선거를 패배하고 나서 당연히 이제 야당이 먼저 이제 쇄신과 혁신을 말했어야 되는데 이제 선거에 이기자마자 이준석 대표가 혁신위를 얘기할 때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좀 놀라셨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참 영리하고 참 기민한 지도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공천 얘기가 나오면서 약간 이제 혁신위의 어떤 내용들이 오염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 원하는 건 공천이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공천 얘기가 나오면 당연히 모두가 예민해지기 때문에 뭐 당권, 뭐 잠재적인 당권 주자들이 모두 다 지금 한마디씩 보태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적어도 이준석 대표는 뭐 공천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당의 혁신, 뭐 체질 바꾸는 것을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은 하고 계시지만 사실 언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당 안팎에서 나오는 얘기들, 즉 공천을 가지고 뭔가 본인이 뭔가 힘을 쓰려고 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만으로도 혁신위의 어떤 권위랄까요? 그런 것들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민주당 얘기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 달 반 정도, 2달 정도 있으면 이제 당권을 놓고 치열한 투표전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여론조사 결과에서 이재명 의원의 책임론에 대한 얘기 그러면서 당권 도전 안 하는 게 낫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한 53%, 54% 가까운 정도가 나왔단 말이죠. 당내 분위기는 어떤가요? 사실 뭐 여론조사 하나만 가지고 뭐 분석을 하고 뭐 말하기는 좀 조심스러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많은 분들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모든 정당들의 고민일 것입니다. 일단 당심과 민심이 분리되고 있을 때 과연 이걸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지점에 당이 깃발을 꽂아서 나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뭐 여야 할 것 없이 누구에게나 다 있을 법한 고민인데요. 사실 이재명 의원이 당권을 도전할지 아닐지의 여부는 사실 뭐 여론조사로 결정되는 것은 아닐 것 같고요. 당연히 이제 이재명 의원의 결심이 가장 중요할 겁니다. 물론 그 결심을 뒷받침하는 것들은 당연히 민심일 것이고 당심도 중요할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재명 의원이 많은 지금 고민에 휩싸여 있을 것 같다. 속내가 많이 복잡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사실 뭐 저 여론조사를 가지고 지금 뭐 이재명 의원을 불출마해라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만 뭐 그게 절대적일 것 같지는 않고요. 결국에는 큰 민심과 당심이 어디로 흐르는지를 이재명 의원이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끝으로 하나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대통령실 이름이 오늘 나오긴 했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명확하게 이름을 새로 정하지는 않고 용산 대통령실을 일단은 그냥 사용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아마 국민적 합의가 모아진 과반이 넘는 이름이 없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이유가 있긴 한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 보도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나온 이름들이 썩 그렇게 만족스러운 평가를 받지 못했다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굳이 억지로 공모를 했기 때문에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이름을 명명을 하자라기보다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기존에 있던 대로 그냥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용산에 아마 이전하는 것 자체를 또 민주당에서는 좀 너무 빠른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름을 안 바꾸는 것,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을까 궁금합니다. 사실 용산 집무실로 이전하는 과정도 목적은 이제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것이라 하셨는데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국민과의 불통이었다라는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름을 새로 짓는 부분도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공모도 했던 것인데 사실 결과적으로 모든 과정을 거쳐놓고 뭐 결과적으로는 새 명칭을 안 쓰겠다라고 하면 당연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럴 거면 공모를 왜 했는지 이제 묻고 싶다라는 얘기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대통령이 뭐 매일매일 기자들과 소통하는 것처럼 국민들과도 더 많은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좀 소통의 마음으로 좀 열어놓는 마음, 협치의 마음을 좀 더 가지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정치 이슈는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